자, 5부에 이런저런 뉴스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서해 지구의 남북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걸 갖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한국이 물자들을 유엔에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유류 제공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이 북한의 광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유엔의 안보리와 미국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북한에 각종 물품을 제공을 해서 이제 통신선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 의문이 있는 게, 저도 군대에서 군수과 장비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는 좀 아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북한이 거지도 아니고 그래도 세계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군끼리 통신망을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송 장비, 광 케이블 전송 장비 구성품 및 문서 교환용 팩스 등을 북한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요. 자, 그래서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 이런 물자를 북한에 전달한다. 광 케이블 전송 장비 구성품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또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 남북 간의 통신을 끊어버리고 한국이 제공한 이런 통신 플랫폼을 딴 데 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일 때만 예외로 한다는데, 군의 통신선 복구 작업이면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맞추자 해서 기계 한 개 정도씩은 메인 기계, 그러니까 통신 전송 장치 기계만 서로가 똑같은 걸로 하면 되지, 그 정도를 줄 수 있다.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요.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를 주고 버스하고 트럭 등 51개 품목을 갖다가 유엔의 예외를 인정받아서 줬다는 겁니다. 이미 주고 난 뒤에 이거 발표를 한 거죠. 이 합의를 6월 14일 날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지구와 동해 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를 합의했는데요. 그 사이에 한 달 만에 이게 완료됐는데, 한 달 만에 유엔하고 미국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버스하고 트럭 가솔린까지 줬다는 겁니다. 통신 장비만 남측하고만 통할 수 있게 그걸 고쳐서 저것끼리는 못 쓰게 장치를 해서 북한에 줬다. 똑같은 장비를 줘야 서로 교신이 될 거 아니냐. 그까지는 억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팩스 줬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가솔린을 줄 때 이 목적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통신 장비를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북한의 전력 시설이 열악해서 이 전기선을 연결 못하니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줬다. 근데 기름은 보통 발전기를 돌리려면 디젤유를 줄 건데 가솔린을 줬다는 거예요. 이 가솔린을 줬다 하면 차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차에 버스하고 트럭을 줬어요. 북한에 하고 통신 연결하는데 버스와 트럭이 왜 필요하느냐? 트럭에 싣고 가서 주기 때문에 그 트럭 싣고 간 트럭을 북한에 주고 왔다라는 이야기냐? 그럼 버스는 왜 필요하냐? 그리고 트럭에 기름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트럭이 한 대가 안 되고 몇 년치를 갖다가 기름을 실어야 된다 해서 트럭을 한 10대 줬단 말이냐?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요, 이란에 무슨 합작 버스 공장을 만든다, 트럭 공장을 만든다, 상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연히 그걸 들었는데, 이란이 당시 미국과 핵협정이 지금은 파기됐지만은 체결되지도 않고 미국이 핵 개발을 우려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수출 금지 품목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버스나 트럭 같은 거는 전쟁 물자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보통 군수품 같은 경우에 일체 그 나라에 제공하지 말라고
검수품 목록을 만들 때는 버스 트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버스하고 트럭을 주면 이것이 나중에 틀림없이 군사적인 용도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 버스와 트럭에 쓸 가솔린까지도 같이 줬다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이 통신선 연결하는데 왜 가솔린, 디젤 유도도 아니고 버스하고 트럭 등 51개 품목이나 줘야 되느냐. 앞으로 북한군을 한국이 다 미겨 살릴 거냐. 북한하고 군축을 해서 북한이 기지를 옮겨야 된다면 한국이 그걸 지어줄 거고 북한의 포를 옆으로 좀 빼야 된다면 한국이 그 포를 끌고 갈 트럭들을 보내서 끌어주고 트럭은 쓰라 하고 주고 올 거냐. 좀 지금은 정주행이냐. 소담아 가가지고 소담아 간 트럭까지 다 북한에 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통신선 연결하는데 왜 가솔린하고 트럭과 버스가 필요하냐.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 우리가 군이 무슨 전시나 계엄령 때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디에 지키고 하는 거는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계엄령이 이렇게 막 떨어질라 해서 대기까지 했습니다. 군화 신고 총 들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간다 이런 게 다 정해져서 군화 신고 완전 군장을 한 채 내무반에 한밤중까지 대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보통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는 어느 부대는 어디로 간다라는 부분이 자세하게 중대 단위까지 이렇게 짜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짜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어설프게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형식의 보고를 위한 보고에 불과한 문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병력이 대부분이 배치되어서 진압훈련을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충정훈련이라고 불러요.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동안에 87년 6월 항쟁 부분이 걸려가지고 허구한 날 충정훈련을 부대 연병장에서 아주 죽도록 받았습니다. 그 뭔가 하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방패를 들고 한쪽은 곤봉을 들고 시위대를 향해서 전진을 해서 진압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34단이 이제 그거를 맡고 그 밑에 이제 예하 여단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 계획이 되려 그러면 이 대대까지의 배치 계획이 짜져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대가 병력이 500명인데 그러면 대대가 어디로 간다 하는 계획이 다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34단 하나만 풀어도 서울의 시내에 중요한 요지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배치 계획이 없는 이런 문건 하나를 놓고 이것이 마치 쿠데타 모의 문건이냐 대통령이 이 군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별도로 하라고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또 자신한테 자료 다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건 대통령이니까 군은 마치 내 똘마니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계엄령을 갖다가 해서 권력을 그대로 박근혜 편을 들면서 들어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몰다가 이제 증거가 부족하니 세월호 사찰 문건이니 하면서 기무사의 다른 정치 개입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문건이 이것보다 공개된 것보다 더 자세히 그야말로 쿠데타를 모의를 했다거나 실행 계획까지 다 있는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벌써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제 마치 말이야 이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다 내놔라고 대통령이 직접 내놔라. 응? 특별수사단은 별도로 하는 거고 장관도 그 수사 대상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나한테 군은 각 부대별로 이런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수방사 34단 뭐 기계화 사단 특전사 다 이런 문건을 청와대로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라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조국이 계엄 문건을 7월 달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7월 5일 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임종석이도 참여한 청와대 회의에서
송영무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송영무가 7월 16일 날 밝힌 입장문에서 4월 말에 청와대에 가서 참모들에게 계엄령 문건이 있다 말을 했고, 청와대도 이를 인정을 했고, 다만 청와대는 기무사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보고 중에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했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2번이나 특별 지시를 내릴 만큼 중대 사안이 되어버렸는데, 당시에 조국은 그걸 듣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알지도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말이 안 되는 거고, 6월 28일 날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4월 30일 날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냥 이야기만 했고, 6월 28일은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당연히 조국한테도 조국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전달된 문건이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라 조국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잘 모르다가 언론 보고 알았다. 자, 이 말은 조국이 알면서도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야 대통령이 저리 난리를 치도록 하느냐. 이거야말로 일종의 군이 내부에서 이상한 장난을 친 부분이니까 사정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조국 수석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이지 않았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안 봤다는 것도 아니고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고 해석지되고 이런 핑계로 봤을 때는 이들이 이런 걸 듣고 어떻게 요리할지를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처박아 놨다가 뒤에 누군가가 이걸 한번 문제 삼자 하니까 그런 거 있지. 그래 하자. 이제 이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때 다 보고 했을 때는 뭐하고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이러느냐 하니까 앞뒤가 좀 궁해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뒤에 알았느니 뭐 보고한다고 다 듣냐, 기로 흘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돈 안 되니까요. 그만하길 바래요. 결국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이 그런 극심한 상황이 왔을 때에 대비한 문건인데, 촛불은 위대하기 때문에 촛불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촛불 부대들이 더 많이 길거리를 메워요. 자, 거기에서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이 태극기 부대가 극렬한 시위를 할 때에 대비해서도 계엄이 필요했던 거고, 촛불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극렬해질 때도 대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태극기에 대해서 극렬해질 때는 말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촛불이 극렬해질 때 감히 진압 계획을 세웠느냐, 이게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음모로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A 경우, B 경우라고 한 것 중에 자기들 쪽의 경우까지 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탈법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가정한 게 아니라 현행 법률에 의해서 가정한 거죠. 쥐 아무리 촛불이라도 법치국가에서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갖다가 기각시켰다면 그거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면 계엄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법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문제고요. 그 시점에서 국가의 통치권의 지속성은 헌법적 기구에 의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2달 넘도록 뭉개놨다가 이제서 이걸 끄집어내어서 감히 촛불을 주기로 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가소롭습니다. 자, 태영호 공사가 종전선언 지금 빨리 하자고 7월 27일 날 하자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하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하고 북한의 비핵화하고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영호는 최근에
지난 4.27 판문점 선언하고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것이 2005년에 남북 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보다 더 퇴보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이 한 특강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한다라는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 지금 남북 간에 미북 간의 합의문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합의가 2005년의 합의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영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성 있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줄 경우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전부 속임수 없이 신고하고 난 뒤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을 한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대시 정책을 먼저 없애라고 선신뢰 조성 후 비핵화. 즉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없애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먼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번 미북 접촉을 통해서 그동안 한미가 고수했던 선비핵화 후 대화 도식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젠 자연스럽게 저들이 주장해오던 선신뢰 조성 후 비핵화로 방향을 돌려가고 있어서 마치 한국이나 북한은 떳떳하게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 그러고 미국은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입장을 내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만 미국을 속여 먹으려고 다 썩은 핵무기 한 개라도 미국으로 보내주면 제가 볼 때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는 김영철을 언급하면서 김영철은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때부터 협상에 나왔는데 지금도 남아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는 정권 교체에 따라 외교관들이 전문가들이 다 지금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외교관들이 신참들이 와서 30년 가까이 미북 남북 회담을 끌어오는 김영철을 어떻게 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두고 미국 협상단의 성김 등은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욕망에 의한 개인적인 요구 때문에 그걸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 외교관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송민우, 천영우 등이 있는데 항상 세 사람이 나오니까 잘 요리해보자고 그때는 자기들끼리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의 보관 유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핵무기를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많이는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극소수 필요량만 은닉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의 인센티브를 받고 실제로 없앤다고 쇼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유해를 갖고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던져준다 하면 미국은 곧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해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태정공사는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릴 경우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 김정은이가 자기 시스템이 무너지면 2판, 4판으로 핵 단추를 누를 건데 남측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현실을 더 훨씬 한국 현실을 잘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전부 다 가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